정도까지만 해설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부터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분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시간이 보통 등장하면 이렇게 19세기 체크해 놓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이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이제 3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지문들에서 시간에 따라서 비교하는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자, 누가 등장하냐면 분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분투에다 네모칸 한번 해볼게요. 자, 분투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세계의 구성 요소는 다 의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요거 보고서요. 우리 바로 옆 장으로 넘겨서 2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9번입니다. 자, 29번에 1번을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 봤던 내용이죠.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인간의 정신요소는 의식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했으니 사실상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맞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말이 길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얘가 바로 실험 심리학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실험 심리학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실험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설명하는 건데 당연히 얘들아 실험을 하려면 인간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분투가 연구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인간이 깨어서 실험에 임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실 거예요. 이때 의식이란 의식의 개념이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무의식의 상태 논의해 안 해? 논의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야?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세계는 얘기한다,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모든 정신작용을 의미합니다. 자, 개념이 등장하면 저는 쪼개서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엔 새로운 사람 등장하죠.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프로이트는요, 뭘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꽤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투와는 달리 프로이트는 뭐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게 되니? 무의식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분투는 뭘 위주로 공부했어? 의식을 위주로. 프로이트는요, 무의식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다. 자, 이에 그는, 여기서 말한 그는 프로이트겠죠?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데. 얘들아, 그럼 뭐야? 인간은 의식보다 무엇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해? 무의식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게다가 비합리적 존재래요. 왜일까요? 보통 얘들아, 의식이 있어야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투는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의식은 깨어있을 때를 전제하기 때문에 분투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어? 합리적인 인간이야. 하지만 반대로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무의식의 세계, 즉 깨어있지 않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 존재로 보고 있어서 둘은 차이점이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 하였습니다. 규명하다 무슨 뜻일까요? 명쾌하게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 중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매우 작죠. 그래서 그림이 등장합니다. 의식이 차지한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인간은요, 무엇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의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존재? 그쵸?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는 무의식의 심연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심연이 무슨 뜻일까요? 깊을 심자야. 그러니까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들아, 그림도 보면 지금요 어때요? 원초화가 가장 어떤 상태야? 가장 많고 가장 깊이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여기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무의식의 심연의 상태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화가 있고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서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합니다. 그럼 얘들아,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의 상태가 있는데 무의식의 상태에만 존재하는 게 바로 뭐? 원초화가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개념이요 총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의 개념을 각각 구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 원초화는 어디에 있어? 무의식 상태에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들아 누구랑 누구냐면 자아와 이제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요. 요거 초자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제가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초화입니다. 원초화는 어느 상태에 있었어? 무의식의 상태에 있었죠? 원초화의 특징은 뭐냐면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죠. 그 다음 얘들아 키워드가 있습니다. 또 뭐래요? 선천적이야. 그럼 뭐야? 타고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반면에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자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지우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좌절된 원초화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요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얘들아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적 욕구를 그대로 다 해소하면 돼, 안 돼? 안 돼, 분명히. 왜냐면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간 사회에는. 그러니까 이 정리되지 않은 선천적인 본능을 뭐로 규제해야 하는 거야? 법이라던가 도덕이라던가 이런 걸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야? 자아를 통해서 법과 도덕을 배우면서 본능을 가다듬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 초자아가 있습니다. 초자아는 뭐에 따라? 도덕률에 따라 행동합니다. 근데 이 도덕률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합니다. 혹시 여러분 칸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칸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야만 하는 법칙을 도덕률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야? 법칙이야. 도덕 법칙에 따라서 뭐 하는 중? 원초화의 욕구를 억제해요. 또 뭐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야. 그럼 얘들아 정리해 볼 거야. 일단 얘들아 원초화의 특징은 뭐냐면 본능적이야. 그죠? 통제가 잘 돼, 안 돼? 잘 안 돼. 자, 반면에 초자아는 어때요? 억제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무엇을 억제해? 원초화를 억제해. 자아는 무슨 역할을 해요? 억제만 할까? 얘는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억제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욕구를 풀어주기는 풀어줘.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쉽게 말해서 가장 빡센 건 뭐지? 초자아. 그쵸? 그 다음 얘들아 가장 규제되지 않은 건 뭐야? 원자아. 그래서 가장 빡센 것과 가장 규제되지 않은 것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 역할은 누구인 거야?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어? 자아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인간은 사회 속에 섞여서 살면서도 동시에 나의 욕구도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얘들아 이 초자아라는 건 언제 생성되냐면 어린 시절에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합니다. 얘들아 선천적인 건 뭐였어? 원자아. 후천적인 건 초자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자 얘네들 사이에서의 관계 나오네요.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럼 얘들아 개인의 성격은요. 요 3가지가 다 어떻게 된 거야? 짬뽕 된 거야. 그지? 자, 가령 원초화가 강할 때에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우리 색깔펜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원초화가 강해요. 그럼 어때? 좀 충동적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욕망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 반면에 초자아입니다. 초자아에는 어떻다고 해서 가장 빡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때? 엄격하겠죠? 원칙주의적인 성격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 게 있다고 했었어. 그게 바로 뭐야? 자아죠. 자아는 뭐 한다고 했어? 이 둘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걸 잘 조정을 해야 균형이 있게 정신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자아의 발달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요, 균형이 맞지가 않아. 문제점이죠? 불안감이 생겨요. 불안감이 생기면은 이때의 P는 프로블럼을 뜻합니다.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어디서 비롯해? 자아에서 비롯하는 거죠. 자아가 잘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불안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자아가 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해서 얘들아 중요하다. 무의식적으로야. 얘들아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인간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얘들아 그 해결 방안이 뭐냐면요. 무의식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정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뭘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야? 무의식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라서 우리 일문단에서 봤던 분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어 기제로는 뭐가 있어요? 억압도 있고요. 또 뭐도 있죠? 승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결 방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억압과 승화는 다 어느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야? 의식의 영역이야? 무의식의 영역이야? 그렇죠.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자, 억압을 한번 갈까요? 억압은요.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 누구의 욕구겠어, 이거? 욕구 가득한 애가 누구였지? 원초아예요. 그쵸? 기억나시죠? 초록색. 그래서 이 욕구는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뭐 하는 거야? 억압은? 자, 어디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의식의 영역에서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자, 승화는요. 그러한 욕구래. 그러한 욕구는 무슨 욕구겠어요? 위에서 얘기했던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겠죠? 억압은 그냥 속으로 억누르는 거야. 반면에 승화는 뭘 통해서? 예술과 같은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예술은요, 얘들아 조금 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자,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가 또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대요. 정리해보면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지금까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 잠깐 올라가 볼까요? 여기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가볼까? 여기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조화가 성격을 형성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가 또 성격을 형성해? 두 번째로는 방어 기제, 즉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무의식의 영역도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정리해보면 질문할 거야.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무의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부분이죠. 왜? 인간은 의식보다 무의식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프로이트는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 나왔네요? 원초와의 욕구나. 그다음 얘들아, 정신 요소 간의 갈등. 이게 뭐겠어? 이걸 조정해주는 역할이 누구였는데? 자아였는데, 그쵸? 자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왜? 이 갈등은 누구 때문에 비롯하는 거라서 자아가 균형을 잡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기는 어느 시기겠어요?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의 부모와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또 영향을 주네요.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세 번째가 등장했습니다. 자,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디에서 온다고 봤어요?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에서 재현된 거라고 보았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재현이야. 재현이라는 게 뭐야? 과거에 있었던 거를 현재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심리적 갈등은 자라면서 저절로 해결된다? 아니에요. 재현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치유하려면 얘들아 잘 보셔야 돼요. 또 뭘 건드렸어? 무의식의 세계를 또 건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도 어디서 튀어나와? 무의식에서 튀어나와.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건드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영향을 건드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어디로 끌고 나와야 돼? 의식으로 끌고 나와서 이게 상처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이면 누구 이론이야? 분크의 이론이죠. 어떤 이론?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에서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을 더 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29번 문제 한번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 나머지도 더 풀 수 있습니다. 자, 29번에 2번이에요. 자, 29번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여겼다고 했죠. 맞는 말 3번입니다. 원초화가 강해졌어. 어머, 원초화는 특징이 뭐였죠? 통제가 잘 안 돼. 그래서 본능적 욕구에 집착하나? 맞는 말 4번 프로이트는 세 가지 정신 요소들 그게 뭐였죠? 원초화, 초자아, 자아.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성격 형성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성격 형성하는 요소들이 더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신적인 충격이 왔을 때 무의식에서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도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정신적인 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던 경험도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5번입니다. 얘들아,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방어 기제 어디에서 나왔어? 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왔지 의식의 세계에서 나온 방어 기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탈락이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는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이제 요 문제 한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인데요. 우리 이제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만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헤르만 헤세의 어린 시절, 엄격한 생활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집안에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어때요? 도덕률을 잘 지키는 엄격한 분위기, 즉 초자아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어.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이트의 입장이죠? 프로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 헤세의 초자아가 발달하는 데 영향 주었구나. 맞죠? 초자아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우리 앞에서 글에서 살펴봤던 요 색깔이었죠? 초자아가 하는 역할은 엄격한 도덕률의 역할을 했습니다. 2번입니다. 헤세의 불안감은 얘들아, 불안감은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이 정신적 문제는 왜 발달한다고 했지? 원초화와 초자아의 요구를 자아가 균형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했던 얘기네. 3번입니다. 프로이트는 헤세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보겠다. 기억나세요? 방어 기제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신적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적어도 맞아요. 자, 4번 가볼게요.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이라고 보겠죠. 아까 프로이트는요, 정신적인 불안감을 유년기에서 나온 것이 재현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입장은 맞아요. 그죠? 융은 우리 나까지 읽고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실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옆으로 가셔서요. 3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에 각까지 우리 답할 수가 있겠죠? 1번입니다. 자,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그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자아가 걸쳐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맞아. 2번입니다.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이루어졌니?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 무의식의 그림을 보시면요. 가장 밑에는 성적 에너지로 이루어진 원초화가 있는 건 맞아. 근데 또 누구도 들어있어? 초자아도 들어있죠. 초자아는 성적 에너지랑 관련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무의식은요.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의 형태로 유전된대.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무의식은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반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을 초월할 수가 없죠. 개인의 경험이 반영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 얘들아, 무의식의 세계에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5번입니다. 정신적 균형을 하려면 자아 중요하죠? 5번은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셔서요. 앞으로 돌아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나입니다. 그런데 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융은요, 프로이트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 입장. 그래서 분석 심리학을 주창하였대요. 얘들아, 주창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서서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 분석 심리학의 융이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주장했다, 그 뜻입니다. 자, 어쨌든요, 얘들아, 프로이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의식을요,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갈등의 창고로만 봤지만 융은 무의식을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럼 얘들아, 융이 보기에 예술가들은 무슨 세계가 풍부해야 돼? 무의식의 세계가 넓어야 되겠죠. 창조적 에너지의 셈이니까. 그의 분석 심리학의 특징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더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 쪽에 의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의식의 세계인 거죠. 여기가 가장 바깥쪽이.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개인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개인의 무의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안쪽에는요, 집단의 무의식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자, 체크해 볼까요? 의식 네모칸. 의식은 인간이 뭐 할 수 있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의식의 세계에 자아가 존재합니다. 아까랑 좀 이상하죠? 왜냐면 아까는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 있거든. 근데 얘는요, 어디에 있어? 의식의 세계에 있네, 자아가.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의식을 지배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는 역할도 하네요. 그러면서 뭐 해? 조정하는 역할을 한대. 요건 또 공통점이네. 그죠? 자, 개인의 무의식은요, 의식에 의해 배제된 것들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자, 이곳이라고 했으니까 이곳은 바로 어디? 개인의 무의식이에요. 개인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자아에 의해, 얘들아, 자아는 어디에 있어? 의식의 세계에 있어요.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나라는 요소는요, 두 가지로 구별되네. 의식과 개인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그림자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이래요. 원초적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선천적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누구의 경험이? 인류의 경험이 유전되는 거네. 계속 쌓여오는 거니까. 그래서 인류의 경험이 아예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유전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 자기가 존재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자기가 바로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융은 자아가, 얘들아, 자아가 바로 어디의 세계에 있어? 자아는 의식의 세계에 있어요. 의식의 세계에 있는 자아가 무엇을 통해? 성찰을 통해 누구를 만나야 돼?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인간이요, 자기를 발견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네. 그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얘들아, 결국 개별화의 과정에 성공했다는 건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고요.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얘들아,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게 된다고? 인간은 개별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고, 이 개별화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뭐 하게 됐어요?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아는 어느 세계에 있어요? 의식의 세계에 있죠? 근데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랑 대면한데 그림자는 어디에 있어? 자기 무의식에 있어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융의 입장에서는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자꾸 탐구를 해야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자아와 그림자도 발견해야 되고요. 여러 원형들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가는 뭘까요? 기존의 관점 분크가 나왔고요. 분크와 다른 프로이트의 입장이 등장하죠. 나에서는요, 기존의 입장인 프로이트의 입장과 다른 융의 입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상반된 평가 등장하지 않죠? 3번입니다. 역사적 사건 없어요. 4번입니다. 인간의 정신질환 분류하지 않았죠? 5번입니다. 다른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안 되겠네. 자, 이제 3번 어디냐면 30번입니다. 30번에 우리 프로이트는 풀었는데 융에 대해서는 이제 풀 수가 있어.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융은요. 이를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겠네.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융이 보기에는 무의식의 세계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예술가들은 이걸 잘 발현시켜야 된다라고 보았겠죠. 그죠? 4번 가보겠습니다. 우울증이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융은 결국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되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들아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으면 우울증에 걸려? 안 걸리겠죠? 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성찰했어. 성찰의 특징이 뭐야? 의식의 세계에 있는 자아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방법이었죠. 그럼 어떻게 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었잖아, 융이.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아니야. 자아는 어디에 있어? 의식의 세계에만 있어. 2번입니다. 완전 틀렸죠? 무의식의 세계에서 융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게 있었어요. 자기 무의식도 있고 집단 무의식도 있었어. 3번입니다. 얘는 어때요? 원형의 형태로 유전되는 거 맞지? 어디에서? 집단 무의식의 가장 원형엔 뭐가 있었어? 인류 대대로 배워왔던 경험들이 축적되어 왔죠. 그래서 어두움이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 사례였어요. 4번입니다. 열등한 자아가 있다고 했어? 아니야. 자, 5번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아가 열심히 성찰해야 되니까. 정답 몇 번이다? 5번. 밑으로 갈게요. 32번입니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얘들아 기억의 정답은 사실 2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근원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개별화의 과정이다.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1번입니다. 의식의 확장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선 타인과의 경계를 허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거였어.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향하는 거였어. 3번입니다. 무의식의 욕구가 억눌리나요? 관련 없죠. 4번입니다. 분화돼요? 무의식이 의식에서 분화됐던 게 아니죠. 의식이 무의식을 향해 가면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분화라는 말도 틀렸어요. 5번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성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격은 형성되어 있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뿐이에요. 정답은 2번. 자, 33번입니다. 나머지는 얘들아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틀린 게 2번이죠. 왜 전환이라는 건 뭐야? 되풀이한다는 게 아니라 A였던 것이 B로 완전히 성질이 교체되고 또는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주기적으로 다시 되풀이한다는 건 뭐야? A였다가 B였다가 다시 A로 간다. 요 얘기야. 근데 요 그림이 아니었어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